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희망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좀 좋은 내용으로다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다가 오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겨울입니다. 수용자 여러분, 수용자 가족 여러분, 그 다음에 함께 고생하시는 관련 직원 여러분들, 어, 몸 건강하게 겨울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희망방송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희망가족에서는 희망가족 여러분들한테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송, 그런 방송을 계속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수용자 가석방에 대한 이해 이런 내용으로다가 수용자의 가석방에 대한 이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방송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이 돼서 교도소에 가서 수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석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형이 확정이 돼서 수용 생활을, 이제 기결 수용이라고 그러죠. 수용 생활을 하면서도 나올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된 말로 들어가는 군역은 하나라고 해도 나올 수 있는 군역은 여러 개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좀만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생활하신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수용 생활 앞당겨서 정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석방 제도입니다. 이 가석방 제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용시설 안에서 행동을 막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족을 무시하고 관련 직원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고 성실한 수용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수용 생활 하면서 가석방이 어떤 형태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이거 가석방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한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문제, 또 그리고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내가 푼다? 참 많이 좀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관련 직원 몇 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고 좀 자부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수용자 가족 여러분, 반드시 이 방송을 보시고 내 남편, 내 가족이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은 오늘 한 편 가지고는 힘들다는 판단을 했어요. 아마 두세 편의 2탄, 3탄까지는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길게 해가지고는 절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짧게 해서 여러 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희망방송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는 좋은 방송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저희가 이제 함께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자, 여기에 희망방송 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출소자 프로그램, 치유 농업을 통한 재기 마련 기회, 또 각 지방 지자체 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빈집을 수리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빈집 알선, 또 유기농법으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알선을 하고, 또 취업 알선도 하고, 또 불호 수용자 돕기 운동도 하고, 또 수용자를 위한 신문 및 일간지 같은 거, 월간지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권리,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을 모두 신문이나 월간지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모든 책은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월간지로 매월 끊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듯이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 프로그램이고, 이제 저희는 되도록이면 수용자 편에 서서 또 가족들의 편에 서서 또 수용자가 또 돌보지 못하는 가족들, 정말 절실한 가족들에게
저희 여러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들어가서 지금 수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성실한 한 사회인이 돼서 가족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자식이 돼서 사회생활을 잘 해 나가신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처럼 큰 보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자, 이제 수용자 가석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표를 보시고 한번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자 가석방에 대한 이해입니다. 수용자 가석방에 대한 이해. 자, 이제 수용자의 가석방은 뭐냐? 우리가 형이 확정이 돼서 기결 수용이 돼버리면은 형이 확정이 된다 그러죠. 우리 속된 말로 법무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오직 우선 교정 시설에서 갖춰주는 모든 것, 식사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해결을 하고 거기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석방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형기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가석방을 받고 다음은 6개월이라도 형기를 조기에 마치고 나오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부터 상의들을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자, 여기에서 자, 사례 1을 보겠습니다. 사례 1을 보면은 자, 같은 형기, 같은 제명이에요. 같은 형기, 같은 제명입니다. 자, 수용자 A와 수용자 B는 같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받았어요. 근데 2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석방 시기가 서로 틀린가? 그쵸? 그게 제일 궁금하죠? 우리가 흔히들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나하고 이 사람하고 똑같이 징역 2년을 받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주변에 이제 같이 이제 수용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똑같은 죄야. 근데 징역 2년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10개월을 받고 나갔단 말이에요, 가석방을. 10개월 받고 나갔어. 그럼 나도 10개월 받고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 있는 가족들한테, 누가 있는데 나도 10개월 정도 가석방을 받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그 말부터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왜 10개월을 받고 가석방을 10개월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쳐야 돼요. 그럼 나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고, 그게 안 쓴 상태에서는 나도 10개월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5개월을 받고 일찍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은 3개월밖에 못 받았어. 왜? 물음표가 붙잖아요. 왜? 물음표가 붙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교정직 공무원들한테 왜 저 사람은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냐, 맨날 물어보고 맨날 싸우고 할 거란 말이에요. 좀 성질 급한 사람은 막 씩씩거리고 다닐 거고. 근데 그거는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정말 현실을 모르시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의 제가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사례 2 같은 경우에 같은 형기예요. 또 징역을 2년 6월을 받았어. 같은 형기에 있는 4사람이 징역 2년 6월을 똑같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수용자 A는 전직 조직폭력배야. 조직폭력배고 사기죄로다가 들어왔어. 또 수용자 B는 장애인이면서 강도죄로 들어왔어. 또 수용자 C는 마약범죄로 들어왔고, 또 수용자 D는 교통사범으로 들어왔어. 그랬는데 가석방을 이 4사람이 다 똑같이 가석방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못 나갑니다, 가석방을. 왜? 이 사람들에 대한 신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 가석방의 시기가 A는 사기죄로 들어온 전직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는 징역 2개월을 받고 가석방을 나갔어. 자, 수용자 B는 8개월이 일찍 나갔어. 8개월을.
그 다음에 C는 마약 범죄로 들어온 사람은 가석방을 전혀 못 받았어. 그 다음에 수용자 D는 10개월을 받았어. 교통사범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도? 사례 1하고 사례 2에 대해서 왜 이런 사람을 똑같이 놓고 왜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구분 못하면은 출소하실 때까지 혈압이 올라서 머리 깨지고 끙끙끙 앓고 맨날 그 직원분들 붙들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붙들고 나 이런데 언제쯤 나갈까? 뭐 어떨까? 맨날 밖에 있는 가족들한테 좀 알아봐줘라 어쩌라. 본인을 알고, 우리 손자방법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 우선 나를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모르고 어떻게 남들하고 똑같이 비교를 해서 가석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독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용자들이 이제 형이 확정이 돼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딱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되잖아요. 그럼 검찰 조사를 받잖아요. 검찰 조사 받을 때 검찰 손에서 어떻게 나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넘어갔어. 그럼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을 받으면 나갈 수 있겠지 하는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안 됐어. 그럼 형이 확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기결 수용자가 돼서 이제 형을 살고 교도소로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가석방 받고 나가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은 기대감이 무너지면은 절망감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악용을 해갖고 주변의 사람들, 같이 동료 수용자나 또 밖에 있는 가족이 아는 분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붙게 돼요. 자, 내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석방을 시켜줄게. 좀 얼마만 줘라. 이거 이러이러한데 어느 정도 가석방을 받을 수 있겠더라. 이런 달콤한 말로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꼬입니다. 내 남편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기 집에 있는 부인이나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안에 있는 사람도 또 같은 동료 수용자가 나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한 1,000만 원 주면은 한 6개월 하고 1순위 좀 올려줄 수 있댄다. 쫄깃하거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한 돈 1,000만 원 줘. 그럼 그때부터 엮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인도 돈을 제공을 했잖아. 수용생활 중에 그 사람한테 제공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투명한 사회입니다. 뭐 가석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돈을 써서 교정직 공무원이나 법무부 직원들한테 돈을 써서 이렇게 일찍 나갈 수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요새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맑은 사회입니다. 이런 거는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가족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수용자 가족이 밖에다가 그런 편지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기싸리게 한 대 때려버리라고 그러세요.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돈을 받고 뒷돈 받고 오가는 수용생활 절대 없습니다. 가석방 돈 얼마 받고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절대 여러분들 내 가족이 그런 말을 한다. 그럼 절대 다 사기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가석방에 대한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례 1에서와 같이 동일 형기이고 동일 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시기가 다른 이유는 그건 뭐냐 하면은, 자, 우선 형이 확정이 되면은 분류심사라는 걸 받습니다. 분류심사. 그건 분류심사라는 걸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형이 확정이 됐어. 그러면 며칠 있다가 분류심사라는 걸 받아요. 형이 확정되고 나서 거의 내가 알기로 한 10일이나 이 정도 안에 다 받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경비처우급이라고 됩니다. 경비처우급은 어떻게 나누냐? S1, S2, S3, S4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게 경비처우급이에요. 이 경비처우급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은 우선 이거를 잘 받으셔야 돼요. 경비처우급을.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분류심사 받을 때 경비처우급이 내가 S1이냐, S2냐, S3이냐, S4냐 이거를 잘 받으셔야 돼. 이거를 잘못 받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 말이 조금 좀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교도소 안에서의 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이걸 잘 받으셔야 돼.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신분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분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잘 받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이거를 경비처우급을 분류심사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정해지는 게 경비처우급이 정해져요. 분류심사를 하면은. 그럼 분류심사의 과정이 어디 있나? 여기. 자, 여기 있습니다. 경비처우급을 정하는 주요 요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자, 경비처우급입니다. 현재 내가 죄를 짓고 재판받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사건으로 뭐 흉기 여부나 어떤 내가 저기 그 묻지마 폭행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회 혼란 사범이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죄 동기 또 범죄의 심각성, 또 내가 몇 년을 받았는지 전체 형기, 또 재범의 기간, 과거 정가, 또 내 죄의 사회적으로 위험성의 평가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나눌 수 있는 거고, 제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내 죄 관련해서 사항으로 흉기 사용 여부 같은 거, 이제 내 죄에 대한 동기. 자, 내가 죄를 저지를 때 진짜 우리 TV에 나오고 막 이러듯이 칼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협박을 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런 거를 저지르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야. 근데 우리 속된 말로 초범이라 그래요. 교도소를 처음 간 사람이야. 초범.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그러면 죄의 동기가 나쁘잖아, 이 사람이. 일단 죄의 동기는 나빠. 범죄의 심각성도 나빠. 이런 사람은 전체 형기도 거의 10년 이상의 형이 나올 거란 말이야. 10년 이상의 형이. 10년 이상의 형기가 나올 거야. 그리고 교도소는 처음 갔다라냐. 이제 재범은 아니야. 그럼 과거 전과도 없어. 위험성은 있단 말이야. 이 안에서 이 사람이 또 묻지마 폭행을 저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의 이 경비처우급이 3이나 4가 나옵니다. 경비처우급이 3이나 4가 나와요. 절대 경비처우급이 1이나 2는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경비처우급이 3이나 4가 나온다는 거. 좀 재질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재질이. 그러면은 자, 본건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없어. 흉기 사용을 한 적도 없어. 제가 다시 요거 좀 지우고서 하겠습니다. 자, 본건 내 사건에 관련해서 재질이 좋진 않아. 아니, 재질이 나쁜 건 없어. 재질이 좋고 한 것은 뭐냐면은, 자, 내가 이제 과실사범이냐. 정말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부도가 났어. 그래서 남들한테 갚아야 될 돈들을 못 갚고 내가 한 5억, 4억이고 5억이고 빚을 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내가 들어갔어. 형이 확정이 됐어. 자, 이런 거는 재질이 좋은 거야. 정말 물론 남들 돈은 못 줬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 안 좋지.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재의 동기가 좋아. 나쁘진 않아. 범죄의 심각성도 없어. 전체 형기도 거의 한 5년이면 이런 사람들은 한 2년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2년 정도. 그 다음에 재범도 없어. 과거 전과 사항도 없어.
위험성도 없어. 그럼 이런 사람 뭐가 나오냐? S1이나 경비처우급이 1이냐 2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가석방 1순위야. 가석방 1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재판 중에 동료 재소자하고 막 싸웠어. 동료 재소자하고 싸워가지고 막 때리고 꼭 뭐라 그러지? 인권 모독을 하고 뭐 좀 안 좋은 일로다가 다툼이 있었어. 그래서 미결 수용 중에 징벌이라는 걸 먹어. 징벌. 이거를 먹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라도 이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비처우급이 3이나 4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재판 받을 동안이나 형이 확정이 돼서 기결 수용을 살 기간이나 절대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말썽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겁니다. 말썽을 일으키면 바로 가석방 1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경비처우급이 3이나 4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석방이 힘들어. 가석방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경비처우급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 우선 오늘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형이 확정이 돼서 분류심사라는 걸 받아. 그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데 보면은 거의 다 분류심사관이라고 해서 분류심사과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형이 확정이 되면 나에 대한 좀 죄송한 말씀인데 등급을 매겨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죄질, 내 죄를 어떻게 저질렀나, 그다음 전체 형기, 재범 가능성, 과거 전과사항, 위험성 평가 이런 거를 보고 경비처우급을 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경비처우급을 정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이치에 있겠다, 어떤 이치에 있다 이런 걸 보게 돼요. 자, 우선 예로다가 이 S1 경비처우급을 S1을 받았어. S1을 받았으면은 이 사람은 2년을 받았잖아요. 2년을 받았으면 거의 8개월 정도까지는 가석방을 먹는단 말이에요. 8개월 정도까지. 안에서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최고 못 받아도 6개월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열심히 생활해야죠. 착실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처우급에 대한 여러분들 가족들 면회 가시면은 내가 왼쪽에 있는지 명찰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1, 2, 3, 4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1, 2, 3, 4 숫자가 하여튼 명찰에 되어 있는지 수용번호가 이렇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면회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1, 2, 3, 4라는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시면은 물어보지 않아도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지금 1급이구나. 경비처우급이 1이구나, 2구나, 3이구나, 4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경비처우급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처우급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경비처우급이.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저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받는 중에 경비처우급을 받을 때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자,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거.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모르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거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내 남편, 내 가족이 형이 확정돼서 분류심사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경비처우급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재판 중에라도 같은 수용자들끼리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조사 징벌이 없어야 된다는 거.
조사, 징벌이 없어야 된다는 거. 요즘은 그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서도 수용자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폭력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진단서를 다 첨부해서 추가형이 나와요. 요즘에는 전부 다 법대로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어, 조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사법기관이에요. 이분들이 조사를 해서 이거를 검찰에 송치시켜요. 그럼 재판에서 6개월도 나올 수 있고 벌금형도 나올 수 있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밖에서 저지른 죄 말고 또 추가형이 또 나오게 돼요. 그런 추가형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가석방은 영영 떠나갔습니다. 가석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에서 생활하시는 거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 두 가지 꼭 말씀드립니다. 경비 처우급을 잘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미결 수용 중일 때 절대 싸움이나 조사 수용이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요거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제 그다음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경비 처우급을 받게 되면은 요거는 제가 다음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거 재범 예측 지표라는 내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경비 처우급이 1, 2, 3, 4라고 있다 그랬죠? 여기 앞에 S가 붙습니다. 그러면 자, S1을 기준으로 할게요. S1. 이게 나오고 경비처우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같이 부여되냐면은 재범 예측 지표라고 해서 내피라는 게 나와요. 뭐냐 하면은 그거는 이 사람의 여기에 다시 여기 나옵니다. 자, 내피 1에서 내피 5까지 5단계로 나눠지고 있어요. 5단계로 나눠지고 있는데, 아마 이 사회에 계신 분들은, 가족분들이 이런 말씀을 처음 접하실 거예요. 경비처우급하고 달리 자신이 노력만 해서 상향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정가가 많은 수용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랩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보호관계, 직업력, 그다음에 심리 상태, 범죄의 전력 등을 고려해서 수용자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즉 범죄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S1을 받았어. S1을 받아가지고 받았어. 근데 이 내피가 3이 나왔어. 내피가 3. 자, 내피가 3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안에서 좀 이 뭐라 그러죠? 뭐 여러 가지 그 정가상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좀 이게 재범 우려도 있고 형기를 많이 살았지만 성실하게 잘 살아가지고서 S1까지 올라갔는데 중간에 안에서 어떤 말다툼이나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조사 수용도 좀 돼봤고 했던 사람들이 내피 3이 많이 나옵니다. 내피 3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분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기 검사라는 게 한 번 정도의 내피는 올라가요. 한 번 정도의 내피는 올라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겠네. 자, 경비처우급은 분류 심사를 받는 때 정기 재검사라고 있습니다. 정기 재검사. 내가 1년의 실형을, 우선 예를 들면은 1년의 실형을 받았어. 그러면 재판이 언제 끝나? 6개월 걸렸어. 재판 끝나는 게. 그러면 형기의 3분의 1은 4개월이잖아요. 4개월이죠. 형기의 3분의 1은. 그러면 3분의 1하고 2분의 1의 재분류는 없어. 못 받는 거야. 이 시기마다 재심사를 받아. 분류심사를 또 다시 받는 거야. 분류심사를. 그러면 이때 아무 사고 없이 생활을 잘 했으면은 내가 경비처우급이 하나가 올라갑니다. 자, S3인 사람이 생활을 잘 했어. 열심히 잘 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3분의 2 때 재분류 받을 때
이제 분류심사를 다시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 형기에 4번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S3을 받아서 생활을 잘했어. 그러면 S2로 올라가는 거예요. S2로. S2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S2로 올라가면은 어때요? 가석방에 대한 심사가 좀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석방에 대한 심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을 잘해,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그 안에서는 생활을 정말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은 거를 설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은 경비 초급에 관한 내용만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번 시간에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비 초급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경비 초급은 다시 한번 제가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비 초급은 S1에서 S4까지 있다. 자, S3이나 S4를 받는 사람들은 정가가 많다거나 정가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안에서 생활을 좀 거칠게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된다. 여기서 분류심사 과정에서 이런 분들도 분류심사를 받게 되면은, 재분류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형기에 4번의 분류심사를 받는다는 거. 그 분류심사를 받게 되면은 S4도 S3으로 올라간다. 위로 한 단계 진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선 가석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S1이나 S3, S2나 S3까지, 이 사람들만 가석방 대상자입니다. 경비 초급이 S1, S2, S3인 사람들만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S4서부터는 가석방을 못 받아. 근데 S1, 2, 3 중에 가석방이 안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냐? 내피가, 아까 이 안에 설명드렸죠, 여기서? 내피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1, 2, 경비 초급이 S1, 2, 3, 4 중에 내피가 4나 5인 사람들은 가석방이 없습니다. 가석방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 내피가 5가 있는 사람들은 10년을 받아도 만기 출소를 해야 돼.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가석방이 안 돼. 왜? 재분류는 여기 내피가 한 등급 올라가는 거는 3분의 2 재분류일 때 딱 한 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내피 5를 받았어. 그럼 한 번만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올라가도 내피 4가 됩니다. 내피 4가 되면은 이 사람은 가석방이 안 되는 사람이야. 자, 그 대신 내피 3등, 경비 초급을 3을 받았는데 내피가 4야. 이 사람은 3분의 2 재분류 때 내피가 하나가 올라가. 그래서 내피 3이 돼. 3-3이 되면은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석방 대상자가. 자, 여러분들 아셨죠? 가석방 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 그거는 뭐냐? 내 생활을 잘하면 돼요. 잘하면. 그러니까 내가 경비초급 3을 받고 내피 4를 받았어. 그러면 재분류 심사 한 번만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도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는 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경비초급까지만, 경비초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피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비 초급까지 말씀드리고, 재범 예측 지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S1이 뭔지, S2가 뭔지, S3가 뭔지, S4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왜? 이거를 경비 초급을 잘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가석방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피는 어떨 때 어떻다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거 많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이분이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용자 가석방의 올바른 이해라는 내용으로다가 경비 처우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경비 처우급에 대해서. 자, 경비 처우급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 제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견을 가시면은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식이 경비 처우급이 뭔지 이 정도를 알고 오시면 됩니다. 경비 처우급을 보시면은 너 내피가 어떻게 되니? 한번 물어보세요. 너 내피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그 내피를 설명을 해주면은, 자, 형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석방이 언제쯤 올라간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무슨 특별 사면이나 이럴 때 또 완화를 해줘요. 어느 정도까지는 완화를 시켜서 이 사람들은 가석방 심사에 올려라 하고 법무부에서 그걸 각 소별로 지시를 해. 그러면 그 소에서는 거기 좀 완화를 시켜서 올린단 말이야. 대신 이런 거에 상관없이 가석방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 임산부나 고령자들. 임산부나 고령자들은 이런 거에 상관없이 가석방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상관없이.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경비처우급하고 내피에 의해서 가석방을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점 가족분들 많이 궁금하셨을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책으로 만들어서 수용자들이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교통사범으로 들어갔어. 나 같은 제가 어떻게 가석방을 나갔고 어떻게 재판에 어떻게 임해야 되고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월간지로 다 만들어서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조금 참으시고 답답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희 같은 기간에 가족을 통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은 여기 아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화로다가 가족을 시켜서 내가 현재 이러이러한데 언제쯤 내가 가석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 안에서 잘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점 여기다 문의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출소 후에 난 농사를 짓고 싶다. 아니면 출소 후에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게 내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 내 가족이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집안에 다 말아먹고 내가 구속되는 바람에 집에 라면 끓여 먹을 돈도 없다. 내 어린 자식이 단 학비를 얼마라도 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하다. 이런 분이 계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족분들이나 그럼 저희들이 각 소로 확인을 해서 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사실 여부 확인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춥고 날씨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하루빨리 석방되셔서 정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끔 생활 열심히들 하시고 또 적겨 놓으시는 가족분들한테 한마디라도 정말 고생한다, 수고했다 이런 말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적견 가는 가족분들도 조금 힘이 나고 좀만 참아라.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할게. 열심히 일해서 당신 고생 안 시킬게. 어머님 제가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한마디라도 꼭 해주시기 좀 바랍니다. 아마도 이 방송은 수용자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가족분들은 보실 겁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가정에 항상 평화가 좀 가득하시고 희망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다음 시간에 재범 예측 지표인 내피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운 겨울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고 저는 다음번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